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인재 영입과 공천 절차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3지대에서는 창당 선언이 이어지는 등 정치권 이합 집산이 본격화한 모습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여러 가지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예.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총선이 이제 오늘로 딱 88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분주한 모습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화학 활동해온 영입 인재 3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인재 영입에 계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현재까지의 인재 영입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 정당이 인재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약점 보강형. 그러니까 그 당에 뭔가 이제 그 외연 확장이라든가 중도층 확산에 약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약점을 보강할 만한 인물들을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영입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약점 보강형 영입이 있고 두 번째가 저격수형 영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격수형. 상대 지역에 이제 우리가 꼭 꺾어야 될 사람들, 그다음에 빅 스피커들 이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 세 번째가 명망가형입니다. 명망가형은 이제 관료라든가 주로 한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름을 쌓았던 분들을 쉽게 영입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고인물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그건 큰 감흥과 어떤 그런 반향은 없지만 안정적인 공천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지금 약점 보강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사실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지금 뭐 R&D 예산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취약한 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청도 이제 설립이 된 와중에 우리가 이제 미래로 나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 좀 지역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사 직군이나 법률가 직군에 조금 많이 편향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오기 때문에 예. 이런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른바 좀 지역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이제 전진 배치한다가 아마 전략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의공학자, 로봇 판사, 뭐 로봇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좀 더 다양성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눈에 좀 대중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앉히면서 그런 분들을 적극 영입하면서 말하자면 총선 전략에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제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는 분야별 전문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추가 영입, 그 인재 영입이 계속 될 텐데 최근 뭐 한동훈 위원장이 광폭 행보도 그렇고요. 어떤 메시지에 그 영입을 하면서 중점 둘 거라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모든 정당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하는데요. 근데 성공한 경우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예. 보여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달 보름쯤이면은 후보 등록을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자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작업이 네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려면 그 사이에 최대한 영입을 하고 영입 발표까지 해야 그래야 어느 지역으로 갈지 또 어떻게 경선을 할지 이게 좀 룰이 정해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역시 시기상으로 보면은 지금 좀 다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영입 경쟁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 당에 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투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일단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호 영입이라고 하는 박상수 변호사의 경우에도 여성 혐오 발언이 지금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인재 영입이 다급하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경력이나 전력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경우에 영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급하다 할지라도 당내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하는 게 일단 필요한데 지금 시기가 좀 촉박한 상황이니까 과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도 뭐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재 영입은 다 발표해놓고 난 다음에 이 인재를 어디다 쓸지 정하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뽑아는 놓고. 예. 예. 그래서 막 외부 인사들 영입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비례로도 못 가고 지역구는 더 못 가는 거죠. 비례로 보통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지역구를 뭐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인사들은 지역구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친윤 공천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는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에 이 인재를 쓸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전략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인재 영입하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전 좀 우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인재들을 영입할 예정으로 보이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철규 의원 공관위에 포함되면서 윤심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그 오해 소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직전 사무총장에다가 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용산과의 교감을 계속하는 이른바 찐윤이라는 이제 평가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과 인재영입 위원장을 동시에 또 같이 이제 겸임하게 되는 그런 분이라 좀 오해할 수가 있으나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이건 케이스가 다른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원래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좀 당의 실세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맡은 것도 저도 그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밖에 외부 인사들 올 때 층층 시야의 결제 단계를 맞지 않고 바로 발표할 수 있고 바로 이제 공관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어느 곳이나 이제 어느 정당이나 어느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관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은 거의 한 묶음으로 가는 게 거의 맞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만 여기에서 왜 이제 사무총장이 당연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직전 사무총장인 이철규 의원이 들어오느냐 혹시 네. 이게 그 용산과의 교감을 인해서 혹시 좀 대통령 가까운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방어를 쳤죠. 공천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빨리 방어망을 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정영환 교수라고 고려대 법학자를 모셔서 지금 그 이제 공천 관리를 맡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벌써 공천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열음이 불거지면은 이 공천의 공정성과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공천에 대한 승복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빠르게 지금 아마 방어막을 친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되었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위원장은 결국에는 지금 인재영입이라는 한 묶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 승부에서는 사실 저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을 주목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바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공천을 하겠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과 그다음에 경쟁력 지표들을 아주 점검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나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꺼내놓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철규 위원장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는 조금 과한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공천 관리에 대한 갈등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총선이 실패로 갈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그 미래까지도 연동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 좀 비주류 측에서 좀 과한 그런 좀 그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키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쥐고 있는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해석하시나요? 자, 반대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공천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발하고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럼 공관위원장은 뭐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을 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윤심 공천을 한다, 용산이 공천한다 이걸 애써 부정하기 위해서 공천은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되지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심 공천을 막겠다고 해서 내가 공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는요.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대권 가도까지 자기가 본인이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한테 빚을 지게 하는 사람들 만들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일종의 한동훈 계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총선이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권 주자들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과정들을 많이 밟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은 대선까지 갈 때 나를 뒷받침해 줄 당내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 사람도 사실은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윤심 공천도 피해가야 해요. 두 가지 딜레마를 어떻게 저는 조정할지가 앞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욕심보다는 윤심 공천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부 인사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에 붕 뜨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뭐 용산 참모들이나 아니면 장차관급
400명까지 해서 5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50명의 상당수가 지금 영남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도권은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런 딜레마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남의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건지 이거는 가급적 피해가야지 맞는 거예요. 공관위원장이 그 책임을 져주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그런 역할을 할 거냐. 그걸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처럼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사심을 막 넣어서 공천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공천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첫 공관위 회의를 열었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개파 배려 없다 힘을 주면서 통합 공천을 강조했는데 일단 바라보실 때 어떻게 좀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 참여 공천제 딱 말을 드리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네. 뭔가 공정할 것 같고 국민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투명하고도 객관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이게 그냥 말하자면 구두선에 그쳐가지고 일종의 실제 공천을 하는 데에서 알리바이용 기구로만 전락해 버린다면은 저는 이것만큼 또 허망한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명백 위원장도 사실은 그 고려대 학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뭐 친명, 비명, 반명도 없고 무조건 우리는 더불어민주계만 있다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야말로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지금 실제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검증위원 단장이 지휘하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컷오프 시키는 과정들 놓고 보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그 경쟁력이 있는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다 부적격 판정받고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런 상황에 당해 이재명 일극주의를 비판하면서 나간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국민 참여 공천제만 할 테니 우리가 아주 납득할 수 있는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걸 과연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 참여 공천제가 그럼 기준을 둬야 되고 이 기준에서 실제로 당원 당규를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기준도 뭐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나머지 그 당에서 있었던 과정 자체들도 무력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최상위급의 힘을 가질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가능성들을 보여줄 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지켜봐 달라 얘기하는 게 과연 이 정말 저 전쟁터 같은 이 총선판에서 이게 먹힐 수 있는 얘기인가 저도 의구스러운데 어쨌든 일성은 뭐 굉장히 듣기엔 아름다울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부가적인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여기에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야말로 구두선에 그친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보기에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은 말하자면 이탈자들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을 김성환 평론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필터링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들 이런 걸 잠재우면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 참여 공천제 워딩이 좋은데 이거를 실질적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총선 앞두고 난 다음에요. 그 공천 기준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국민의당의 전신이었던 당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향식 공천을 하면 결국 당대표 의지가 투영되는 그러니까 사신 공천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총선이었거든요. 그때 김무성 당대표가 위에서 뭐 진박 공천이든 뭐든 막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공천을 막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강조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딜레마가 있기도 하고 뭐 일부분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천의 방식, 최선의 공천의 방식은 상향식 공천이다. 그동안 그렇게 정치권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다시 국민참여 공천제를 얘기한 거는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일단 투영한 것이다. 의지 투영.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해 가지고 배제된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반발이 있고 네. 내가 비명계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배제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 공천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천하겠습니다. 당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 배제 기준에서 갑질, 성희롱, 학교 폭력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그것 말고도 혐오라든가 증오 발언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준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기준 다시 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50%하고 국민 여론 50%이 룰은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 적격 심사 다시 공천위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던 후보들도 이의 제기하면 다시 공간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내 잡음들 나오는 것을 일단 공관위원장이 인식하고 있고 공관위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후보들을 선정하는 작업하는데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공관위가 움직일지에 따라서 지금 당의 분란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당의 단합이나 통합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의 공간의 역할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그렇다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현재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쪽엔 걸리고 한쪽엔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일종의 명분이기도 한데요. 국민을 앞세우게 되면 그거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격 심사에서 된 사람들도 결국은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 차원에서 논의했을 때 배제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해야 과거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민들한테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취해야 공천 공정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공관위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삐끗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뒷말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용백 교수가 공관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양당 내부적으로도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동시에 제3지대 빅텐트 칠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또 그 3지대라는 게 지금 열리긴 했는데 실제 저도 사실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 게 네. 전직 당대표들이 다 지금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직전 당대표들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직전 당대표였고 이준석 전 당대표도 직전 당대표였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쨌든 이 제3지대 공간에 신당을 차렸다는 거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는 하지만 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무당층과 중도층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게 거의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분당 수준의 지금 의원들이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게다가 지금 또 제3지대의 원래 양양자라든가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파이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찌 보면은 이합집산의 모습 같지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빅텐트로 하나의 어떤 기호로 꾸려진다 그러면은 네. 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2월 15일 기준 중앙선관위가 그때 이제 신청했던 정당들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기호수를 배분하는데 지금 정의당이 6석 아닙니까? 그러면은 7석만 되면 이제 무조건 기호 3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2월 중순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3석에 불과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어떻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공천 탈락자들이 또 여기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게 커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각계 약진으로는 총선에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기호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가면은 실제로 이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이게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하나만 같아도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의 가치를 보이자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럼 빅텐트로 모이느냐? 그거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권자들 눈에 기계적 결합으로 비치고 말하자면 가치하고 정책이라는 이것도 맞지도 않지만 일단 하나로 묶임을 우리가 해서 총선 때 3번만 받아보자. 저는 역풍이 불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이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라고 당명을 하겠죠. 근데 네. 이 또 탈당파 의원들은
미래 대연합인가 이렇게 또 썼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또 키워드가 또 합하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당으로 모일 때는 아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모일 거는 같아요. 여기에 이준석 신당이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저는 이 가능성은 물론 뭐 살아있는 뭐 부분이라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은 이낙연 후보가 완전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선 대선 불출마까지 놓고 뒤로 물러서고 이준석을 앞세우겠다 하면은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러면- 평론가께서는 결국 지금은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3지대가 모일 결국은 것이다라고 모일 하는다. 겁니다. 모이긴 한다. 그렇게 예. 전망을 해주시는 것 재규합을 같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 제3지대 빅텐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동의가 안 됩니다. 네. 안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강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한강 정도 건너야지 그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요. 다른 뭐 세력들은 청계천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중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게 한강이 될지 아니면 지중해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강에 비유를 하면요. 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하고 같이 만나는 거는 제가 볼 때 청계천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산강 정도 넓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한 그날 저녁 때 김종민 조홍천 의원하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그럼 같이 합시다. 그동안에 같이 하기로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같이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당분간은 같이 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그 3인방밖에 안 되지만 그 3인방 중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 대선 불출마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3명의 그 의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이번 총선 출마 안 해도 되겠지만 3명은 어찌됐든 총선에서 돌아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부도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숙제들이 본인들한테 남아 있는데 이 전 대표한테 대한 반감들이 너무 크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벌써부터 얼굴 간판으로 내세웠을 때 우린 지금 지지 받을 것도 못 받는 상황이네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계천보다 넓은 영산강 정도의 넓이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세력이 언제 어떻게 만난다 하더라도 2월 초쯤에는 만나야 되거든요. 네. 만나는데 만약에 서로 간에 그런 어떤 합일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전 대표가 그 정도 세를 불리거나 지지층을 만들지 못하고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온 누군가 앞으로 더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올 사람들이 이 전 대표한테 안 가서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영산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건 굉장히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영남 지역 의원들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그래야 본인이 3번을 받든가 뭘 받고 난 다음에 합쳐져도 내가 3번 받을 가능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합쳐야 그래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해?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찌됐든 간에 강넓이가 얼만큼이든 각계약진하는 양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주도로 하는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 아주 치열하게 세력 싸움들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건지는 한 2월 초쯤 가서 봐야지 아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계약진을 하고 다 도모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끝까지 분열돼서 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면 하나로 묶인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그 임성환 평론가는 2월 초라고 저는 2월 초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시기는 2월 말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은 비슷한 건데 다만 저는 그 시점이 이제 말하자면 각계약진하다 합하는 시점이 2월 한 중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아까 김수환 평론가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텐트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새 규합이 되고 무리를 이루는 거 이걸 할 수 있을지언정 남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저 되게 보기 좋다. 저랑 가볼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텐데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잠시 언급해 주셨었는데 최수영 평론가 볼 때 이 텐트에 만약 무리가 모인다고 네, 쳤을 때 그렇죠.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선결이 돼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강점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 경험이 많다.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치를 대표한다. 그다음에 개혁 탈당한 3인방은 진짜 원칙과 상식이라는 당의 어떤 그런 건강한 목소리를 낸 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분들이 합칠 때 저는 무조건 반명, 무조건 반 이재명, 또 반 윤석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큰 담론의 가치로 가면 안 돼요. 대북 정책이 어떻고 뭐 이렇게 가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아무도 정치권이 고민하지 않는 우리 저 미래에 닥칠 일들을 정확하게 꺼내놓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내놓으면 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총선이라는 제한적인 시기와 상황을 놓고 봐야지 이게 대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최소한 양당이 내지 못하는 그런 정확한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꼭 가야 되고 곧 닥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해법이 있다라고 거의 약속할 만큼 내놓을 때 저는 그건 가능성이 있으려 봐요. 그런데 뭐 담론 위주의 그런 거대 얘기를 꺼내놓는 거 저는 그런 장검의 정치는 여기서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아주 서로가 밀착된 그런 이슈들에 대한 녹임 현상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바라보시는 이준석 대표가 표현했던 그 최대 공약수 어떤 걸까요? 그 형제대가 만들어진다면 근데 사실 만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텐트를 각자 지금 쳤는데 그 각자 진 텐트를 전부 걷어들이고 운동장에 텐트가 돼야 치는 될 텐데. 큰 텐트를 다시 쳐야 되는 건데 그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늘 총선 때마다 제3지대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는데 제3지대 그 큰 텐트 하나 치면 다 들어와서 만들 수 있게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안 되는 이유가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향하는 색깔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전 대표는 민주당하고 가까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하고 가까워야 해요. 왜냐 국민의힘은 그 보수 진영의 개혁 성향들을 가지고 갈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존재 가치가 없는 정치인이에요. 뭐 세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도 세대가 성별로 갈라지고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치는 국민의힘 안에서 영남에서 흔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나치게 극우화되고 보수화된 세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좀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때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힘을 갖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의 어떤 지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떠나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저기 민주당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제가 함께 정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치로서 그게 합일점을 찾겠습니까?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 전망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여줘 했는데 납준연대는 쉽지 않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연히 대선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호랑이 자기보다 더 큰 호랑이를 지금 굴 속에 끌어들이는 꼴이 될 텐데 결국은 두 사람이 경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까지 가겠다고 생각하실 거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우리 같은 텐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같이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신다고 말하면 우리 얼마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간단해요. 이준석 전 대표 제가 미래세대 키우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만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의 자막 논란,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거는 누가 들어도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명쾌하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초 보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막을 미국이라고 괄호까지 표기하고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그 맥락까지 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걸 또 취재하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미국 국무부까지 전화 걸어서 가지고 미국 국무부 반응까지 체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저 밖에서 활동하는데 물론 저는 저는 낼 수는 있다고 봐요. 낼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됐다고 하면 얼른 내리면 될 일인데 그걸 끝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사실은 저 말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또 얼마나 국익에 손상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언론이란 건 그렇습니다. 지상파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일반 케이블이 아니라 지상파고 유튜브도 아닌데 그럼 최소한 누구라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진 보도를 했었어야 맞는 거지 추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논쟁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필터 없이 그냥 그대로 내보냈다. 저는 이게 사필 기정이라고 보는데 뭐 다만 여기서 이제 MBC는 여기서 이제 정령 보도 안 하고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네. 하는 건데 예. 저는 이 문제를 더 뭐 이 언론사가 그 2심, 3심 끌고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쯤에서 공영방송 언론사답게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좀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계속 총선 앞두고 끌고 가는 또 저희가 있지 않냐 저는 약간 그런 의심이 드네요. 말씀해 주셨긴 했습니다만 MBC는 즉각 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한두 곳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명예훼손으로 제가 발언한 거나 언론 보도 때문에 다 경찰,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재판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리적인 얘기까지 가면 언론이 보도할 때 어느 정도 그러면 진실성을 위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복잡한 얘기 빼놓고요. 전 다시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이번에 또 들었어요. 재판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말에는 모든 말에 맥락이 있고 그리고 말 버릇을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뭐 재판부의 판단을 떠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했다는 발언은요. 거기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앞부분에 뭐 비속어 쓴 것 제가 빼놓고 얘기하면요.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그 다음에 또 비속어가 또 있어서 뭐 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발언했다는 거예요.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뭐 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바로 입버릇으로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제 입으로도 잘 말을 못하겠어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그게 발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입에 나오는 입버릇이 어떻게 그게 우리가 하는 습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발언이 맥락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발언이 입에서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것 자체가 저는 어법에도 맞지도 않고 저는 따라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그게 9월 22일이잖아요. 2년 전에. 48조 회동이라고 했던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그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영상 풀 방송 기자가 찍어가지고 MBC 기자가 그걸 모든 언론사에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1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MBC도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도 다 바이든으로 보도했어요. 근데 왜 대통령실은 한 번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다는데. 부인 안 하고 그리고 당시에 기자들도 그렇고 다 그 반복해서 재생해서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도 다 바이든인데 아니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의 귀가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다 그렇게 듣고 보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덜컥 15시간 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타나서 그거 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야당한테는 그렇게 대통령이 비속어 써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26일 날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서서 그것도 야당한테 한 말도 아닙니다. 욕설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아마 그런 분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가요.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 욕설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욕설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XX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XX라고도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욕설도 안 했다면서요. 도대체 어디까지 말을 부정할 겁니까? 어디까지 안 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재판부도 검증할 수 없다고 전문가도 검증할 수 없다는 발언을 언론사한테 검증도 안 되는 거를 허위 보도했으니까 정정 보도하시오.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하신다면요. 아니 뭐 저는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상파가 정말 그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확인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 MBC가 그것을 입증적으로 보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아닙니까? 저는 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